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다양한 투자 방법들 챙겨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ETF 할 결심, 좀 큰 결심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좀 앞부분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ETF 동향 살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난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또 이제 내일 발표 예정인 이제 미국의 7월 CPI,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3년, 10년물,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30년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발행 물량 모두 소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입찰은 잘 끝났고, 그래서 국채 금리도 이제 하향 안정세를 좀 보여서 시장은 조금은 채권 시장 안정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밤에 있을 30년물 입찰이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 최근에 헤지펀드가 30년물 약세에 또 베팅을 해서 전반적으로 장기 채권에 대한 좀 우려는 커진 상황인데, 만약에 간밤에 30년물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같은 장기 채권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가실 수 있어서 오늘 밤이 굉장히 좀 빅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와 이제 빅테크 위주로 나스닥 지수가 좀 조정폭이 큽니다. 차익실현 욕구가 좀 높아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미국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코멘트를 던졌는데, 이제 금리 고점,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좀 스탠스를 많이 바꿨어요. 특히 매파적 성향이 강했던 위원들 위주로 이런 좀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서 지금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나 30년물 입찰이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ETF 업종별로 봤을 때는 최근에 유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업종 ETF는 다 하락을 했고요. 유틸리티나 IT, 통신, 리츠 같은 업종들이 약세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영향을 좀 해지하는, 금리 변동성 해지하는 채권 ETF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채굴 기업, 업스트림, 우라늄, 천연가스 관련 ETF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조정을 계속 봤는데, 그 외에 다음 테마를 찾는 움직임들이 좀 굉장히 분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냐, 아니면 예를 들어 초전도체냐,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다음 차기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고, 소문이나 루머로만 좀 이렇게 움직이는 수급적인 측면이 있어서 하루 오르고 하루 급락하는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가장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 ETF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섹터별로는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어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실적 회복세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 화장품 관련 ETF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에서 좀 어려웠지만 일본, 미국 쪽에서, 일본에서는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가성비를 인정받으면서 수출을 굉장히 또 크게 하고 있는 품목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또 인기가 늘어나면서 화장품 1분기 실적 때도 실적 좋았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관심을 받고, 오늘 또 중국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요코어에 대한 기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반영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기관 쪽에 ETF 관심 또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밖에 유가, 또 우라늄,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채권 변동성에 제어하는 ETF가 있다는 건 또 새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금리 변동성을 조금은 줄이고자 금리 선물을 이제 매도해서 금리가 상승할 때도 채권의 가격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헤지펀드 같은 전략이죠. 오늘 밤에 대기한 CPI와 또 30년물 국채 입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꼽아주셨는데요. ETF 스크리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ETF 성과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부분 다 한 주간 조정을 좀 보였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터키하고 인도 ETF가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하위권에 좀 진입을 했고요. 지난 한 주간 달러화 움직임을 좀 보면은 강세를 보였다가 조금 반락을 했습니다. 소폭 달러화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달러화의 소폭 약세 전환에 신흥국 자산 가격들이 단기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간밤까지도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국제 유가 상승 영향에 이제 원유 채굴 기업 혹은 생산 관련 기업 ETF도 한 주간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채권 ETF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ETF에서는 수익률이 좋게 나왔을까요? 이제 채권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네. 특히나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간밤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채권 위주로 가격이 좀 안 좋았었고요. 채권 중에서 그나마 플러스 성과를 보인 ETF들은 듀레이션이나 만기가 굉장히 짧아서 금리 민감도가 낮은 채권 ETF들이 한 0.4%대 상승세를 좀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이 CLO라는 비이클이 있는데, 이 비이클에도 선순위나 아니면 중후순위 같은 트렌치가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선순위 같은 안정적인 트렌치에 투자한 ETF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또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채권에서는 뭐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 같고, 네네. 예, 주식 ETF 가운데서는 신흥국 그리고 원유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ETF 쪽의 흐름 좋았습니다. 전체 자산군별 순유입 알아볼까요? 네, 뭐 최근에 워낙 증시도 안 좋고 투자 심리도 많이 둔화가 돼서 ETF 시장으로의 자금도 5주 만에 처음으로 첫 유출세로 전환이 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 또 국채금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 회피 어떤 이벤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채권하고 원자재 관련 ETF에서 자금 유치 좀 됐는데 원자재는 유가 관련이 아니라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ETF에서 좀 자금 유치 있었습니다. 주식형 ETF도 순유입은 보였었는데 그 유입세는 1억 달러 초반대로 최근 몇 주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크게 줄어서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둔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식 쪽에서는 이제 대형 성장주나 아니면 유럽 주식형 ETF 위주로 순유출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아니면 뭐 유럽 쪽은 여전히 긴축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유럽 쪽 긴축 우려가 이 유럽 주식형의 자금 우려 유출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채권은 하이힐드나 회사채처럼 경기가 민감한 채권 위주 아니면 리스크가 좀 높은 채권 쪽으로 순유출이 좀 나와서 채권 내에서도 좀 위험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나타났다는 부분들 자산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ETF 자금 순유입 탑5, 순유출 탑5 짚어볼게요. 네, 뭐 순유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상위 5개 살펴보면 전부 다 주식형 ETF가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 섹터나 테마형은 아니고 대부분이 S&P 500 지수 추종하는 굉장히 좀 플레인한 ETF들이 좀 많이 차지를 했고요. 특히 이제 S&P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퀀트나 이런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펀드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걸로 보여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 채권 비중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비중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본인의 목표 비중치까지 끌어올리려면 기계적으로 펀드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조정을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좀 보이고요. 뒤이어서 순유출 상위 같은 경우도 S&P 500 지수 ETF가 가장 많은 유출세 보였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순유입된 S&P 500 지수 ETF와는 다르게 연간 총보수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0.09% 정도 돼서 앞서 보여드렸던 순유입된 건 0.03%거든요. 네. 그러니까 3배 정도 높아서 이런 비용의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로테이션을 좀 일으킨 것 같고 그래서 순유출로 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투자 등급, 하이힐드, 뭐 등급에 상관없이 뭐 회사채에서는 고르게 순유출세를 보여서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보면은 이들 회사채 스프레드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채 가격이 좀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과 겸해서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현상이 채권 내에서도 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채권 가격이 올랐던 건, 회사채 채권 가격이 올랐던 건 그만큼 그동안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았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 네.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뭐 골디락스라는 표현도 최근에 조심스럽게 제기가 돼서 그러한 것들이 뭐 주식도 끌어올렸지만 회사채들도 스프레드 좀 축소, 가격 상승 이렇게 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피치에서도 미국의 그 채권 발행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거잖아요.
국채 발행. 네, 네, 미국의 네. 국채 발행에 네, 대해서 예, 예. 우려하는 게 결국에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재정 네. 적자가 커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부채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을 표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회사채에 대해서도 심리가 좋았다가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아침에 오늘 위어크 쪽에 그 채권 예, 예.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그 위어크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 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어떤 약한 고리의 그 채권 발행 이슈에 대해서라든지 그동안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 좀 잘 체크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재 시장 상황들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살펴보겠습니다. 탑5는 어떤 쪽이었을까요? 네, 뭐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최근 며칠간 계속 조정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위주로 좀 조정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와중에도 좀 올랐던 섹터는 이제 화장품 섹터 ETF가 한 주간 8.5%나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이었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ETF의 성과가 좋았는데 1위에 지금 랭크가 된 ETF가 이 두 종목 비중이 좀 높아서 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변동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비중이 코스닥 지수 내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 관련해서 한 주간 코스닥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코스닥 인버스 ETF들이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서 상위 5위권에 전부 다 진입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과열을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은 코스닥 150에 대한 인버스 ETF 투자네요. 네. 예, 화장품 ETF의 상승 배경은 아까 종목별의 강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어떤 심리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이후에 다음 주도주나 테마를 찾는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반도체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도 있고 뭐 제약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뭐 간밤에 요커의 한국 뭐 방문 재개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워낙 실적 대비 화장품주들이 오르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 매력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한데 네. 거기서 화장품도 지금 좀 그런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바텀 5 보겠습니다. 어떤 쪽 부진했을까요?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 레버리지 ETF들이 한 주간 마이너스 20%가 넘는 큰 폭의 약세를 좀 보였었고요. 또 코스닥 레버리지 ETF도 코스닥 약세를 보이면서 한 마이너스 14%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동향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 개인의 수급, 순매수 탑5, 순매도 탑5 전해주시죠. 네, 순매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ETF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ETF에 한 주간 1,16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관련 종목들의 개인들의 순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나 전망 자체는 크게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기대하면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도 한 주간 1,140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좀 보여서 이제 지수 반등을 기대하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레버리지 포지션에서는 조금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이들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를 또 저가 매수 기회로 보셨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초장기 국채 ETF로도 한 주간 순이입이 된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가 매수라고 전체적으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손절을 치고 나가는 순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좋게 보면은 이런 어떤 저가 매수에도 유입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워낙 많은 비중을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굉장히 최근에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스터디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 더 강해지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개인 쪽에서 또 매도한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ETF 뭐 당연히 조금 이제 손절 물량이 나왔고요. 그래서 800억대 순매도가 나와서 지수가 하락했으면 손실이 발생했을 텐데 추가 이제 손실을 우려해서 손절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인버스 또 순매도를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를 매도했다는 의미는 향후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걸로 기대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추가 조정, 코스피는 단기 반등 이런 쪽으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ETF는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매물 한 460억 원 정도 지속적으로 최근에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순매수 상위에서도 많이 매수를 하셨고 순매도 상위에서도 많이 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합치면 그래도 매수 쪽으로 좀 더 금액이 많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흐름들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는 투자를 결심해볼 ETF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최근에 뭐 변동성 워낙 커지고 단기 전망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의 좀 본질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가치주 투자에 대한 전략과 ETF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가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워렌 버핏이죠. 네. 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투자 이론이 경제적 해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코노믹 모트라고 하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믹 모트, 네네. 경제적 해자라고 합니다. 일단 해자가 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해자라는 단어를 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는 워런 버핏이 이제 1984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대중화된 단어고요. 이 해자는 지금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 주변에 파놓은 도랑이나 연못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그 성 안으로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방어막처럼 이제 작용하는 그런 어떤 연못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를 현대사회에 대입을 해보면 그 성을 어떤 개별 기업이나 그 기업의 펀더멘탈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적들을 이제 경쟁 업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로부터 기업을 지켜주는 어떤 강력한 경쟁력, 어떤 독점적인 파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변에서 감싸고 있는 연못이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시장 전망이 좀 어둡거나 변동성 장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러한 어떤 경제적 해자, 개별 기업의 또 독점적인 어떤 경쟁력이 강할수록 그 기업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도세도 좀 약하고 하방 경직성도 좀 강해서 최근에 조정과 같은 어떤 장세에서는 이런 경제적 해자 요인이 좀 많은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 어떤 독점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이라고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념은 알겠고 경제적 해자를 판단하는 기준, 요인은 뭐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워렌 버핏은 경제적 해자가 어떤 요인인지 총 4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무형자산인데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할수록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강하고 고정 팬들이 많을수록 이제 기업이 가격 결정력도 높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서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될 때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사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무형자산이 강한 기업들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나이키 아니면 주요 명품 기업들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계속 사주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형자산이 강한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의 한 요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전환 비용인데 이 전환 비용은 뭐냐면 한 기업의 제품에서 유사한 다른 경쟁사의 제품으로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넘어가기가 좀 비용이 들어서 어렵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전환 비용이 높을수록 다른 기업의 제품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니면 애플의 iOS도 그렇고 어느 시스템이 익숙해지면은 넘어가기가 좀 어렵죠. 아니면 기업 내에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 비용이 낮다는 의미는 쉽게 다른 상품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환 비용이 낮다라고 평가가 돼서 전환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적인 혜자가 강해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강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인데 뭐 SNS 기업들이 많고요.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가입된 회원들의 네트워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아니면 홍보 활동 아니면 여기 광고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자 요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마지막은 뭐 원가 우위에 있는 기업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해서 원가를 계속 낮추고 어떤 이익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또 네 번째 요인으로 좀 분류가 돼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혜자 투자 기법은 이 네 개의 요인 중에서 한 개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한 업종에서 오랫동안 브랜드를 쌓아왔다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나 신생 테마 업종보다는 조금 꾸준한 가치주 성격의 주식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변동성도 좀 낮다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이런 기준들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뒤를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보론 이런 기업들을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기업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혜자를 보유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국내에 하나, 그다음에 미국에 하나 이렇게 좀 두 개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벤액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운용 중인 ETF고 티커는 이제 모트죠. 혜자의 영어로 네. 이제 모트인데 모트 ETF로 검색을 하시면 네. 미국에서 이제 운영 중임을 아실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투자신탁은행 운영하는 에이스 미국 가치주 ETF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신 편이 있고요. 그럼 환 위험을 제거하고 투자할 수 있겠네요. 아니 이 ETF 같은 경우는 환율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별도의 환전 없이 국내에서도 달러화에도 노출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러한 ETF고 환 해지 같은 경우 사실상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환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환 해지를 할 때 최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화에 오픈하는 주식형 전략이 최근에는 조금 더 선호를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연초 이후부터 최근까지 S&P 500 지수와 이들이 추정하는 기초 지수의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왔는데 위에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이제 그 경제적 혜자 지수의 최근 성과고요. 오렌지색 선이 S&P 500인데 S&P 500 대비해서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약 6% 넘는 초과 성과를 이 경제적 혜자 지수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도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상반기에는 좀 보여왔고요. 이 지수 자체는 모닝스타에서 산출을 하는데 모닝스타는 대표적인 지수 산출 업체고요. 이제 그 혜자로 분류되는 종목 40개를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개별 종목당 2.5%씩 40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도미노 피자, US 뱅코프, 알파벳, 컴캐스트,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봤을 때 올 하반기 시장을 좀 전망해보면 최근에 국채금리도 좀 많이 올라갔고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성장주들이 다소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쉬어갈 수 있다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을 좀 낮춰가기 위한 어떤 주식형 전략으로 좀 강한 지지력을 좀 보여줬던 경제적 혜자 관련 좀 어떤 투자 전략도 한 번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가치주적인 성향도 갖추고 있다라고 특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 각각 하나씩 두 개의 ETF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모트라는 그 혜자, 그대로 모트라는 티커를 쓰는 ETF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ETF, 이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신규 상장이 됐던 ETF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ETF 같은 경우 2018년에 상장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지금 운용을 계속 꾸준하게 되고 있고, 네. 미국에 상장된 ETF, 모트 ETF는 2012년에 상장이 돼서 굉장히 오래 한 10년 넘게 현재 운용을 하고 있어서 이미 미국 쪽에서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진 그런 ETF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ETF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틀린 줄 알고 다시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ETF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